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에 나서면서 전면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발 악재에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급락하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ASML의 실적 부진에 이어 TSMC가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제외한 전체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중국 전기차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고전하고 있는 사이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신차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검은 금요일이 될 뻔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소식에 코스피가 장중 한때 3% 넘게 급락하고 환율이 다시 뛰었습니다. 일부 제한된 공격이라는 소식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대현 기자입니다. 이란을 정조준한 이스라엘 미사일이 증시에도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3% 이상 떨어지며 2,553선까지 밀려났고 결국 하루 만에 2,600선을 내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초 2,645선에 출발했던 코스피가 올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은 하루 동안 7천억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달러 강세와 유가 급등을 부추기는 요인인 만큼 향후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과 관련한 외신 보도가 급변하는 만큼 확전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워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5명 모두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당분간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매파적 발언과 대만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의 조정이 증시에 겨박제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음 주 테슬라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만큼 이익 개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일거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추가로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때는 이제 오히려 빅테크들 실적에만 집중할 테니까 시장이 반등하지 않겠나. 예고된 악재를 정통으로 맞은 코스피가 제5차 중동전쟁의 서막이 오르면서 깊은 수렁에 빠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확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구조조정에 나설 정도로 고전하고 있는 사이 이 중국 전기차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캐즘이라고 불리는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도 이 경쟁력을 갖춘 신차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신인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 10% 이상의 인력을 줄이기로 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 15,000명이 넘는 감원 행렬 가운데서도 드류 바글리노 수석 부사장의 퇴직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로 꼽혀온 저가형 전기차 개발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의 사임은 회사의 성장 동력 개발에 차질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을 겪으며 테슬라와 포드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과 생산 계획을 당초보다 늦추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개발 속도는 더뎌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의 샤오펑과 함께 새로운 전기차 신차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했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저렴한 가격으로 등장한 샤오미의 전기차 SU7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초기 성과를 내는 모습입니다. 레이준 샤오미 최고 경영자는 SU7의 판매가 예상보다 3배에서 5배 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캐즘이라고 부르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지속적인 신차 개발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제품의 융단 폭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새롭게 주목받는 기업들, 예를 들어 샤오펑이라든가 니오라든가 이제 이런 기업들의 개발 능력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개발은 중국 자체의 개발이라기보다 유럽의 엔지니어링을 접목을 해서.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 이후 올 들어 중국 전기차 내수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미국의 위기를 기회로 발빠른 확장에 나서면서 중국 업체가 가까운 시일 안에 전기차 세계 1위라는 왕관을 다시 가져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 우물안 개구리인 줄만 알았던 이 중국 전기차였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요. 이달 기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61%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기업과 그 외 지역 전기차 기업들 간 격차는 향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국 전기차는 현재 미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과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머지않아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당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27.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는 미국 당국의 고관세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자격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비아디를 비롯해 일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자유무역 협정 아래에서 관세 없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게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내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향후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단순한 이 중국 내수용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 샤오미나 이 BYD가 내놓는 전기차들 보면 이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가격이 압도적으로 싼데 그 비결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중국 전기차가 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될 수 있는 핵심은 배터리 가격에 있습니다. 통상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중국산 배터리 가격은 유럽산보다 최소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전 세계 1, 2위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배터리 핵심 구성재료 중 하나인 리튬인데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재련 1위 국가라는 점도 생산 비용 절감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은 전 세계 재련 리튬 화합물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경우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차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했고 지난해 4분기에는 53만 대를 인도하면서 테슬라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3분의 1이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유럽 내 중국 전기차 기업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유럽 내 중국 전기차 기업의 점유율이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이 키우는 이 대부분의 첨단 산업이 그렇지만 이 전기차 산업도 이 중국 정부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강력한 부양책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중국 당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에 투입한 지원금 규모는 약 29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4년 동안 비아디에 지급한 보조금 규모만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비아디에 지급한 지원금은 배터리 연구 개발과 전기차 구매자에게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리베이트 보조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노력에 힘입어서 중국은 2025년까지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3년이나 앞당긴 2022년에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 부양책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구형 자동차를 신형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당국 업계에서는 이번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내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안 팔고도 이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한다는 건 이 엄청난 이 내수 시장 덕분인데 참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14억 2천만 명이라는 인구를 발판 삼아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탄탄한 내수 시장이 중국 전기차 기업의 체력을 길러준 겁니다. 이미 중국 시장 내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시장 판매량을 보면 5만 대 넘게 팔아치운 이 비아디를 필두로 3위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 전기차 기업이었는데요. 네. 테슬라의 판매량은 3월 마지막 주에 기록한 17,300대에서 3분의 1 토막난 6,200대에 그쳤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샤오미도 지난달에 선보인 이 SU7의 흥행으로 2,400대를 팔아치우면서 8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SU7 같은 경우는 출시 30여 분 만에 주문량 5만 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이 생산 일정을 좀 연기하는 분위기인데 이 중국과 경쟁하는 뭐 다른 나라 국가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의 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드와 테슬라는 전 세계 전기차 수요 둔화 기조와 이 중국 시장 매출 감소로 생산량을 일정 연기하는 등 일부 후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과 협력에 나선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폭스바겐은 저렴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과 손잡고 전기차 공동 생산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2026년부터 폭스바겐 전기차 4가지 모델을 생산한다고 전했습니다. 벤츠의 경우 독일 자동차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막기 위해서 CEO가 직접 독일 총리와 함께 중국을 찾았는데요. 벤츠의 이 칼레니우스 CEO는 독일과 중국의 관계는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중국이라는 방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내에서는 유럽 자동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전기차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럽산 전기차가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 경쟁하려면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이 경쟁력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중국산과 유럽산 전기차를 세단과 SUV로 나눠서 크기별로 평균 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차트를 보면 이 파란색은 유럽 전기차 가격, 주황색은 중국 전기차 가격이고 노란색이 25%의 관세가 부과된 중국 전기차 가격입니다. 관세 부과 전에는 중국 전기차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4%까지 저렴했지만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 서울 집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서울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면 이 상승세로 돌아섰던 수도권은 단 한 주 만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 기자, 이 쏠림 현상이 서울 안에서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렇게 네 곳이 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4곳 모두 대규모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그리고 우수한 학군 등이 몰려있는 대표적인 상급지로 꼽힙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 1에서 4구역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곳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사면 최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곳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실거주만 가능한데도 여전히 좀 집값이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이 압여 목성은 각각 강남과 영등포 그리고 양천과 성동구에 속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서울에서 찍어준 대표적인 상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곳 모두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양천과 성동은 4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지난달 둘째 주부터 상승 전환에 6주 동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을 텐데 이 재지정이 지역 집값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집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건 맞지만 수요 총량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의 총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거래 불가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된 이 지구 단위 계획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심이 이 상한 용적률 대상을 확대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서울시의 발표 내용은 상한 용적률 대상 확대,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 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대상지에서만 허용되던 공개 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정원 등을 조성하면 용적률의 1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140%까지 가능합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낮게 적용했던 기준 용적률이 앞으로는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주거 지역과 중심 상업 지역, 근린 상업 및 일반 상업 지역에서 용적률이 각각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로봇 친화형 건물이나 탄소 중립 등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최대 11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로 상업 지역이나 이 빌딩 시장이 좀 들썩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역에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개편의 핵심적인 부분은 용도 지역 변경 시점을 2000년으로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네.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용도가 상향된 지역이 많은 강북과 강서 지역이 들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북과 강서 지역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쌍문, 면목, 불광, 연신내, 금천, 공항로 지구 단위 지역 등이 꼽힙니다. 용도 지역 기준 시점을 조정하면서 용적률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좀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서울 집값은 뚜렷한 이 반등 분위기인데 이 수도권은 힘이 좀 부족하고 이 지방은 여전히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였죠. 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19주 연속 하락을 멈춘 건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보합으로 돌아서며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경기권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경기권에서는 특히 안양 만안구와 성남 중원구의 하락률이 눈에 띕니다. 안양 만안과 성남 중원은 각각 17주 연속, 24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신축 단지 수가 적고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입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인데도 이 수도권에서 이 상승세가 좀 뚜렷한 곳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경기도에서도 약진한 곳들이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8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 팔달과 영통구도 3주째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용인의 경우는 현재 조성 중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영향을 받고요. 수원의 경우 새로 개장한 스타필드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경기권 내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지만 결국 선도 지역의 집값을 쫓아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지역별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 또 다른 대체제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반도체 공화국 한국.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발휘하는 힘은 매우 절대적입니다. 지난해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한국 GDP 대비 반도체 생산액 비중은 10%를 넘습니다.
설비 투자에서는 40%에 육박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죠. 과거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가라앉자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0%를 넘는 우리 역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던 위기 때도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다른 때에 비해 높았던 시점이 있는데 모두 반도체 사이클이라 불리며 수출이 급증했던 시기에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준 겁니다. 반도체 산업 보조가 경제 전체로 퍼지면서 생산 투자와 기업 실적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생겼는데요. 길었던 반도체 한파 터널을 지나 반도체의 붐이 다시 찾아온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이 63%나 늘어난 덕에 68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연관 산업의 생산과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반도체 국가들의 칩원은 다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은 우리나라를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반도체의 봄. 중동 리스크 악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경제에 또다시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의 희비가 엇갈리는 구도는 이미 굳어진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쏠림에 대한 아쉬움과 불편함은 분명히 있지만 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 우리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창유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촉발한 반도체 전쟁. 이젠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한 쩐의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 반도체의 글로벌 마켓쉐어가 굉장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걸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막강한 무기인 보조금은 없고 우회적인 세액 공제나 인허가 단축, 산업단지 조성 등 간접 지원이 전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고 압승을 거둔 야당은 보조금이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언급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부처 간 의견도 엇갈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예산과 세액공제를 통해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도 많이 내놓고 지원책도 많이 내놓고 했지만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이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우리 소부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반도체는 굳건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산업이라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절실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또 패키징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좀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도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상황. 여기저기 눈치 보는 정책으로 다시 찾아온 반도체의 봄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반도체 지원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